여러분, 조선이 외부 세계와 콱 막힌 은둔의 왕국이나 조용한 아침의 나라였다고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오늘 살펴볼 이 해설 자료를 보시면 아마 머릿속 상식이 완전히 깨지실 겁니다. 이 자료는 고대 언어의 DNA를 추적해서 서양과 일본이 만들어낸 거대한 역사적 프레임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아주 흥미롭게 파헤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 숨겨진 진실을 향해 바로 들어가 보죠. 이 흥미로운 분석이 가장 먼저 저격하는 건 바로 19세기에 출간된 아주 유명한 두 권의 책입니다. 윌리엄 그리피스의 은둔의 나라 한국, 그리고 퍼시벌 로웰의 조선, 조용한 아침의 나라죠.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 수식어들이 자료에 따르면 사실은 의도적으로 덧씌워진 거대한 역사적 허구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그리피스는 한국 땅을 단 한 번도 밟아본 적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편향된 정보만으로 책을 쓴 거죠. 게다가 로웰은 조선이라는 이름에서 빛날 선자를 영어 단어 calm,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뜻으로 완전히 오역해버렸습니다. 태양빛이 쨍하게 빛나는 그 역동적인 국가의 에너지를 조용함이라는 프레임 속에 싹 감춰버린 거죠. 자, 첫 번째 챕터. 은둔 왕국의 프레임을 부수다. 그렇다면 이 씌워진 은둔의 굴레를 걷어냈을 때 역사적 문헌들이 말해주는 진짜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1402년의 극명한 대비를 한번 보시죠.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도 전인 이때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남단의 모양조차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단절됐다며 비하받던 조선은 놀랍게도 같은 해에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까지 정확하게 그려낸 세계 최초의 전세계 지도, 혼일강리역대국 지도를 떡하니 만들어냈어요. 이게 정말 꽉 막힌 은둔국가의 기술력으로 보이시나요? 심지어 시계를 조금 더 앞으로 돌려서 14세기 고려 시대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무려 로마 교황 요한 22세가 카톨릭 선교사들을 보호해준 고려 왕에게 직접 공식 감사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크로드와 해상무역을 통해 유럽 심장부와 직접 소통했던 이런 글로벌 제국의 유전자가 그 후대에 와서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을 리는 없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챕터, 국가의 소리 DNA. 그럼 대체 세계를 무대로 띄웠던 이 엄청난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쓰는 언어 속에 숨겨진 고대어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해독해 보겠습니다. 분석 자료는 우리나라의 국호, 그 뿌리를 고대 고유어인 아사달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사는 아침이나 최초를, 달은 양지 바른 땅을 뜻하거든요. 이 찬란한 뜻을 가진 고유어가 의미가 같은 한자인 조선으로 번역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아사라는 발음이 바다를 건너가서 일본어의 아침을 뜻하는 단어 아사로 그대로 정착했다는 겁니다. 반박하기 힘든 뚜렷한 언어 DNA의 이동 경로인 셈이죠. 세 번째 챕터, 우주의 첫 소리. 자, 언어의 연결고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해설 자료에서 이른바 우주의 첫 소리라고 부르는 훨씬 더 원초적이고 깊은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에 정말 자주 쓰는 아이나 에라는 소리를 발음의 관점에서 아주 흥미롭게 쪼개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입을 쩍 벌릴 때 나는 아는 에너지의 폭발을 의미하고 이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상태를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합쳐진 아이는 에너지가 처음 존재하기 시작한 상태, 즉 만물의 가장 첫 번째 단계를 뜻한다는 엄청난 해석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런 고대의 흔적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흔히 하시는 아이 설거지나 애벌 빨래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여기서 아이나 애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걸 하기 전에 거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를 뜻하는 고대어의 화석인 거죠. 생명의 맨 출발선에 있는 존재를 아기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평범한 말에 이런 우주적인 기원이 담겨 있다니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언어의 실크로드를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시작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아디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말 아이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서 아침을 뜻하는 아사, 몸을 지탱하는 기초인 발을 뜻하는 아시, 맛의 근본인 아지 등등 무언가의 시작이나 근본을 뜻하는 단어들의 뼈대가 되었다는 거죠. 네 번째 챕터, 안식성과 아스카의 연결고리.
드디어 오늘 해설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방금까지 살펴본 이 소리의 DNA가 어떻게 거대한 지리적, 역사적 평행 이론을 완성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다들 역사상 최고의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고구려 안시성 전투 아시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당태종 이세민의 대군을 무려 88일 동안이나 처절하게 막아내고 심지어 적들이 공들여 쌓은 거대한 흑산까지 빼앗아 버린 전설적인 승리의 현장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선 후기 역사서인 기자강역고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옛날 방언으로 전설의 새인 봉황을 아시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북방 고대어에서 아사가 날개를 뜻했는데 이게 살짝 바뀌어서 봉황을 뜻하는 아시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위대한 안시성이 사실은 신성한 새해성, 즉 봉황성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진짜 소름 돋는 주장이 나옵니다. 안시성의 원래 발음인 이 아시가 바다를 건너가서 일본 역사의 최고 성지인 아스카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일본이 이 아스카라는 발음을 한자로 표기할 때 안시성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새를 본따서 날 비자에 새 조자, 즉 비조라고 썼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고대 신화 속에서 태양을 뜻하는 아사와 새를 뜻하는 아시는 결국 하나의 세계관으로 이어집니다. 당나라 황제까지 물리친 고구려 안시성의 그 압도적인 군사적 위상, 그리고 이 태양새 신화가 바다 건너 일본 열도에 쫙 뻗었고 결국 그곳이 새로운 아침을 여는 날아가는 새의 땅, 일본 최고의 성지 아스카로 변모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료가 도달한 최종 결론입니다. 자, 이 놀라운 분석 자료를 쭉 훑어보고 나니 어떠신가요? 19세기 서양인들의 그 단순한 오역 몇 개가 전 세계를 누비던 역동적인 대제국을 한순간에 조용하고 은폐된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입 밖으로 내뱉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의 단어들 속에는 과연 또 어떤 엄청난 역사의 비밀들이 숨죽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